사우스 켄싱턴 박물관과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연혁 네 번째 이야기, 배선을 그린 분관입니다. 배선을 그린 분관. 1872년에 런던의 배선을 그린에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분관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에는 직공 노동자가 거주하는 빈민지역이었습니다. 콜은 런던의 노동자 주거지구 몇 곳에 미술관을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스킨도 런던의 노동자 주거지역 전체에 미술관을 세워서 무료로 매일 개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사우스 켄싱턴이나 대형 박물관이 있는 블룸즈베리에는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스트엔드에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은 의미가 컸습니다. 콜에게 있어서 이 분관은 모델 사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성은 재정상의 이유로 이 분관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배선을 그린 분관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보일러가 1866년까지 해체된 것을 재건해서 완성했습니다. 분관의 전시품은 검은, 청동, 도자기, 조각 등 장식예술, 식품과 뼈, 가죽 상화 등의 동물 제품, 폐기물, 더블데이 곤충 컬렉션 등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배선을 그린 분관의 전시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배선을 그린 분관 컬렉션은 잡다한 것들을 쌓아놓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물관은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첫날에는 25,557명, 처음 3개월 동안 70만 명의 관객이 모여들었습니다. 1872년부터 1887년까지는 연간 분관 입장객 수가 41만에서 94만 명 정도였습니다. 1888년에는 91만 511명이었고 이것은 사우스 켄싱턴 본관의 같은 해 입장객 수 89만 7,225명보다 많았습니다. 이 분관이 오후 10시까지 개관한 것이 많은 입장객 수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속의 그래프는 그 원 박물관의 입장객 수를 표시한 그래프로서는 최초입니다. (1880년대까지의) 배선을 그린 분관의 상황은 동쪽 끝 이스트엔드에서 박물관이 요구된 점을 시사합니다. 배선을 그린 분관의 인기를 근거로 런던 내의 다른 지구에도 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있었지만 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이 분관의 성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으로서는 반드시 이 분관의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본관에서 불필요한 컬렉션을 이 분관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계속되었습니다. 근대미술과 근대공예의 컬렉션이 베스널 그린에 추월당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훗날 알루보의 컬렉션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관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설립했지만 운영비는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콜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베스널 그린은 이 박물관의 기술학교가 병설되는 것을 기대해서 분관 설치를 환영했지만 학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박물관에 지원할 국가 예산은 부족했고 건물, 도서관, 강당 설립도 지역 주민의 기대는 거절당했습니다. 콜은 박물관과 공예학교 설립 추진자였지만 이들 사업의 공공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 퍼져 있는 디자인 학교의 예산에 성과주의를 적용했고 이것은 미술교육 관계자에게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운영비를 지역에 부담시키는 방법은 오늘날의 박물관에서도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박물관 외에 국민문화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약 1세기 반 지난 지금도 당시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과 런던 과학박물관의 분리는 베스널 그린 분관은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순수 미술 노선으로 기운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이 이 분관에 힘을 쏟지 않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분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급식 장소로 사용되었고 1974년부터는 어린이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이스트 엔드는 노동자 계급의 비참한 거주 지역으로서 사회 개량의 초점이었습니다. 베스널 그린 분관 외의 런던 노동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다교회 목사 베넷과 그의 아내 헨리는 1881년부터 1898년 봄 매년 2주간 교회 학교에서 그림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된 그림은 심미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보다도 도덕적,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베넷은 예술적인 그림은 기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라스킨의 주장에 공명하며 노동자는 사우스 켄싱턴까지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트 엔드에서 전시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넷은 유력자의 지인들, 예를 들어 왕립 아카데미 회원 외에
화면에 보시는 데이트, 빅토리아 여왕, 캔터베리 주교, 모리스 등으로부터 터너, 카날레토, 렘브란트, 루벤스 등의 그림을 빌려서 전시했습니다. 일요일 전시는 반대했지만 국교회 주교에게 호소해서 전시를 인정받았습니다. 1882년부터는 무료 입장으로 했고 오후 10시까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베넷이 설립한 토인비 회관과도 연계해서 유다교회 전람회는 이스트엔드의 노동자들을 팝과 뮤직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제공에 힘을 쏟았습니다. 베넷의 사업은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베스널 그린 분관과는 다르지만 다른 박물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 설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8년에 이스트엔드에 설립된 대중관 피플스 플레이스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유다교회 전람회를 계기로 1901년에 화이트차펠 화랑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교통기관의 발달과 함께 관람객은 이스트엔드 이외에서도 많이 방문하게 되었고 이곳에는 중류층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과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의 연역 5번째 작은 이야기, 디자인 학교, 런던 만국 박람회,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사회 정치적 의의입니다. 대중들을 보러 오게 하는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 19세기 중엽에 설치된 것은 왜일까요?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도시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에 울부짖는 상황 하에서 개혁파 부르주아는 사회 통제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박물관 등이 필요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사회 개혁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런던 만국 박람회,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사회적, 정치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후의 자본가는 장시간 노동이야말로 수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를 잘 일하도록 하는 것은 빈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높은 임금은 결건의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은 겉면에 불가결한 회초리라고도 여겼습니다. 노동시간 후의 노동자는 술집과 매춘에 빠졌고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연소자, 아동이 중요한 공업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노동자인 어린이에게 규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학교 등에서 그들을 교육시켰는데 그 교육의 대부분은 읽기, 쓰기, 주산에 한정했습니다. 그 이상의 지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했고 중산층의 도덕과 규율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면 신앙심이 사라지고 반항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나 그 아이들에게 신앙과 이성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신앙심은 갖게 했지만은 이성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경영자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노동력 확보가 중요했고, 월요일에 쉬거나 자주 술을 마시는 자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공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율성을 지닌 양질의 성인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의해서 공장 노동도 변화했고, 처벌이나 임금 삭제 등의 강제 조치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현장에 묶어두는 것보다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허락하는 쪽이 이윤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금주운동을 권장하는 것뿐 아니라 팝을 멀리하는 노동자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하는 부르주아지 가운데 개혁파는 계급 대립의 완화와 민중의 반란 방지를 위해서 국민교육이나 직업교육의 추진을 주장했고, 민중에게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바튼에 의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정사도 교육의 목적은 찢어지는 가난한 생활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후에도 영국에서는 전쟁에 대비해서 장정들의 체위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남자다운 젊은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스포츠가 장려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정비가 전개되었고, 도서관, 박물관이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메카닉스 기구운동, 페니, 잡지 등의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개혁파의 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자기개발 운동과 연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을 제공하면 빈곤의 반란을 조장하게 교육을 제공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반란을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와의 대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세기 전반의 공장법, 유소년 노동금지, 선거법 개정 등의 변혁과 동란 기근이 발생한 1840년대를 거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커닝햄에 의하면 1850년 무렵까지 노동자 계급은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산업자본주의의 지속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성된 위기를 영국 사회는 탈출했지만 1848년 파리의 2월 혁명은 노동자의 반란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부르주아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사회 통제 혹은 사회 개혁에 의해 계급 대립을 완화할 필요성을 통감했고, 그 도구의 하나로서 공공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공공문화와 레저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이 되기까지는 문화는 계급에 의해 분별되었습니다. 복잡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지배의 특징은 그때까지의 지배와 달리 부르주아가 자기 문화를 지배 도구로서 피지배 계급에 영향을 끼치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 부르주아지의 패권 확립은 간단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르주아지가 대두하자 그들은 오랜 지배 계급이었던 귀족의 문화를 모방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부르주아지는 귀족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 하면서도 노동자 계급에게는 중산계층의 문화를 간단하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커닝햄은 1980년에 발간한 산업혁명 시대의 레저라는 책에서 부르주아지 및 귀족의 레저와 민중의 레저와의 교착 각축 관계를 1780년 무렵 이후의 영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온천, 휴양, 사격, 수렵, 요트, 테니스, 골프, 등산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투개, 곰 괴롭히기, 수소 괴롭히기, 권투, 축제장의 난장, 밤샘 소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가 후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민중에게는 전자에 대한 접근은 많은 경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중의 레저는 가끔 억압을 받았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고리 던지기 등 전통적인 민중 오락은 쇠퇴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레저 장소였던 공간은 지배계급에 의해 잠식되었고 독점되어 사라졌습니다. 닭싸움 등은 주점의 뒷마당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오랜 역사의 민중 레저는 폭동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억압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에게 술집과 매춘업소 이외의 건전한 레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이득이 된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가운데 사회 개혁파는 보통교육과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의 제도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노동자의 생활 개선뿐 아니라 질 높은 문화 일부를 그들에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배의 안정화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급 간의 문화장벽 붕괴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레저가 계급 간의 벽을 낮추고 융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스포츠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장려되었지만 부르주아와 귀족 계급이 가부장적인 후원자가 되는 클럽 설립 등 경계선이 둘러쳐졌습니다. 개혁파의 운동 결과 정부가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만국 박람회 개최, 박물관 설립도 그 일부였습니다. 테일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박물관, 미술관 건립,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운동에는 노동자 계급에게 문화를 보급하면서 부르주아지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되었고 노동자도 철도를 이용한 당일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유한 사람들만의 것이었던 리조트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만국 박람회의 성황도 철도 여행의 유행과 대응하였습니다. 이들 과정에서
레저의 상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레저의 대부분은 대중을 수동적인 참가자, 즉 소비자로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레저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본은 인기 레저를 비즈니스로서 도입하려 했습니다. 런던 만국 박람회와 철도 유행 이후의 레저 역사는 상업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레저 역사는 위에서 설명한 지배계층 문화가 아래로 내려와서 민중에게 보급되는 과정이라 생각했고, 민중의 레저가 억압을 받아 쇠퇴해 가는 것이 산업혁명기의 역사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저는 사회의 하층에서 만들어져서 상층으로 퍼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닝엄은 1780년 무렵부터 약 60년 동안에는 후자의 레저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중 레저로서 18세기에 발명된 서커스는 상향한 사례입니다. 중세, 근세부터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민중의 레저 대부분은 상업화로 인해 그 모습은 사라졌고 일부분이 모양을 바꾸면서 또한 상업화되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축구, 크리켓, 레슬링, 팬트마임, 연극 등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1850년부터 1880년까지가 레저 전반에 걸친 전환기였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 레저 시설이 설립되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등은 소란 피우지 않고 술 취해서 오지 않으며 침을 뱉지 않는 등 질서와 공중도덕을 민중에게 강요하는 교정시설, 교정장소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원은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인식되었고 미술관, 박물관과 함께 공원은 선술집의 경쟁자로 기대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저녁 무렵에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내나 가족을 데리고 흥미로운 그림 조각 골동품을 볼 때 술 한잔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정시설은 사회 통제의 도구입니다. 역사학자가 사회 통제를 말하는 데 비해 푸코 등 사회학자는 사회 통제의 도구를 교정시설이라 부릅니다. 레저는 계급 간의 융화에 기여한다고 인식을 했고 대형 박물관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 박물관, 미술관은 계급 간의 융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요? 박물관, 특히 미술관은 방문객들에게 계급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들은 박물관, 박람회 등을 방문한 사람들을 묘사한 것들입니다. 이들의 모습과 이들을 그린 화가나 아니면 편집자의 시선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1836년의 디자인 학교 설립은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 후의 중산층, 하층 계급의 직업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었습니다. 1839년 초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금을 다루는 정부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개혁파는 미술전람회나 역사기념박물관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도록 의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1845년에는 에드워드가 발의하고 제정된 박물관법에 의해 인구 1만 명 이상인 지자체가 박물관을 설립하고 입장료는 1페니 이하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확장판인 공공박물관 도서관법이 185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1회 만국박람회가 열린 1851년 전후는 초등교육에 이은 레저의 제도화 시기였습니다. 1848년 2월 혁명의 기억이 생생하고 민중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해서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에서는 민중의 울분을 해소하는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차별이 무시되는 이벤트는 지배계급에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에 하나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지만 이것이 성공하면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것은 반란을 막을 수 있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많은 관람객이 찾았던 제1회 만국박람회에서는 걱정했던 혼란은 없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범죄나 음주에 의한 사고는 평상시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만국박람회는 노동자, 하층계급이 폭발할 기회라기보다는 그들을 길들이는 기회가 되었고 혁명 방지책으로서 기여를 했습니다. 만국박람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요금이 할인되는 요일도 설정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멋진 옷을 입고 런던 만국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봐서 고급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복장 외에 행동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국박람회에 선행해서 철도 건설 붐이 있었고 기차를 타고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런던 만국박람회를 보러 왔습니다. 토마스 쿡의 철도 시간표도 발행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관광 여행의 시작입니다. 만국박람회 덕분에 대형 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이 3배에서 4배로 증가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난폭한 노동자 관람객이 귀중한 기념물, 미술품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걱정들을 했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국박람회가 부르주아의 문화를 나누어 제공하고 민중을 순화시키는 장으로서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중에게 만국박람회 관람은 고급 문화를 접하는 것이
어깨가 결리는 일임과 동시에 구경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 방문객은 박람회 회장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자 긴장을 풀게 됩니다. 화면 속 그림에서는 그들의 안도감이 특히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국 박람회뿐 아니라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화면 속 그림의 가족은 박물관에 와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그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흥미롭습니다. 민중을 순화, 교정하는 장소와 민중의 수용 방법 등은 박람회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19세기 중반인 이 시점에 영국의 민중은 문화에 있어서 지배층의 패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지배층은 문화에 있어서 대군중의 경비와 통제 등의 기술도 포함한 대중의 경비와 통제 등의 기술도 포함한 지배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커닝햄의 지적처럼 노동자 계급은 문화 사회면에서도 상업자본주의의 지속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콜의 공예국은 런던 만국 박람회의 성공을 경험으로 사회 통제로서의 문화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제1회 런던 만국 박람회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 이후 과학교육, 박물관 등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 도구로서 공공문화가 성립했고, 국가가 문화에 책임을 지며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문화 가운데 박물관 전체는 사회 통제의 도구로서 어떠한 특장이 있을까요? 19세기 박물관의 주류는 자연사였습니다. 민중이 자국을 중심으로 한 자연, 동식물, 자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과 통상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분류 체계를 보여주는 박물관 전시는 세계가 이렇다고 하는 현재의 질서를 민중에게 주입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자연사의 세계는 신의 섭리를 보여준다고 여겼습니다. 종의 기원에서 자연은 서서히 진화한다고 했고, 이 담론은 세계가 결코 혁명과 같은 불연 속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불연 속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민중에게 가르치는 데 적합했습니다. 피지배 계급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각지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반대도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물관 설립은 경제 부흥에 기여한다고 여겼고, 반대 의견도 적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서 영국 전역에서 박물관 설치가 추진된 것은 이러한 박물관의 유용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박물관의 대부분은 발달, 진화라는 연속을 보여주는 것으로 혁명과 같은 불연속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화적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인식되면서 전람회, 화랑, 미술관이 노동자를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미술은 도덕성 함량과 결부되어 범죄 방지 효과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술적인 그림은 기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과 인간을 사랑할 것을 가르친다는 러스킨의 주장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노동자도 교육을 받으면 시민이 된다고 기대되었습니다. 미술을 통해서 하층계급이 지배계급의 가치관에 물든다고 생각을 했고, 상류 중산층 사람들은 미술 보급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은 노동시간의 작업과는 다른 내용일수록 바람직하다고 여겼습니다. 미술 속의 그림, 특히 풍경화 감상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종교를 소재로 그린 그림들은 그들을 훈육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나 인물을 그린 그림은 현세가 이렇다고 하는 질서를 주입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술은 지배계급이 민중에게 부여한 것이고 그림을 보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전시장에서 그림을 보는 방법을 노동자에게 가르치고 있는 잡지 사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술관은 노동자의 도덕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박물관의 일요일 개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개관을 둘러싼 논쟁은 1857년 무렵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기독교 교회 등의 반대 의견이 강했고, 일요일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노동자를 팝으로 내몬다는 개혁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 최초의 고전이라고 하는 그린우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출판된 1888년이 되면 박물관의 일요일 개관이 시작됩니다. 또한 그도 관여한 영국 박물관 협회의 설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이 이 책에서는 맨체스터, 버밍햄, 뉴캐슬, 더블린, 큐, 그리니치, 런던 일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박물관, 화랑, 무료 도서관의 일요일 개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지역의 시장, 의원, 탄광 노동자, 지도자, 성직자 등 유식자들의 찬반 양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대륙에서는 공공화랑은 일요일은 무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일요일 개관에 대한 반대론으로서 독일, 프랑스처럼 일요일 오후를
오락시간으로 삼는 관습이 도입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린우드는 박물관, 화랑, 무료 도서관은 개관해도 극장은 허락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는 일주일에 6시간밖에 개봉하지 않으면서 팝은 156시간이나 개봉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우드는 대형 박물관도 일요일 개관을 시작할 계획이니까 런던 자연사 박물관과 그린 분관도 일요일에 개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런던에서는 1896년에 박물관 미술관의 일요일 개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일요일 개관 사례로서 잡지 펀치의 1869년 4월 17일 호에 술집인가 박물관인가?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일요일 부제로 팝에 갈 것인가? 아니면 공공박물관에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화면 속 그림과 같은 풍자 사파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형 제국 박물관으로서의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